14페이지를 보세요.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모두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적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내용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채권법은 뭐냐면 한 테마 한 테마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마 하나하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민법 총칙을 주로 올인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보면 보통 민법 총칙에서 물권법 가다가 그냥 중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 채권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모두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이제 문제집도 보면 채권법은요 모두 문제 해가지고 200 정도 문제. 우리가 마음 잡고 풀면요 하루 그냥 일요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예요. 그 정도 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특히 채권법은 뭐 우리가 민총이나 이런 것처럼 막 특이하게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물권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판례가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채권이나 이런 것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채권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 딱 보면 알겠지만 강의 노트도 테마가 몇 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 노트의 유형, 강의 노트하고 이 노트 안에 들어있는 외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99.9% 없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의 그림을 보고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히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갑과 이렇게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 여기서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렇게 1월 30일을 뭐라 한다? 이미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멸실. 그럼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랬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3월 1일이죠? 3월 1일을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2월 20날 건물이 멸실이 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 원시적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항상요, 여러분요, 이미 멸실 이 말이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이것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것을 신뢰이익이라고 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과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과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죠. 그럼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봐봐요.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이요, 완전히 멸실된 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이 뭐냐면,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갑의 물건을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먼저 갑의 것을요. 근데요, 이 을은 갑이 자기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걸로 믿고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 변심해서 자기는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건물 자체는 있죠. 건물은 있는데 을이 병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주관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객관적은 건물 자체가 아예 멸실돼서 없는 것이고 줄려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주관적은 건물 자체는 있는데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불능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전부가 불능인 경우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후발적이죠. 이러면 후발적은 뭐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오죠? 민법 총칙에서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이 아닌 것. 그럼 뭘 묻는 것이다? 무효를 묻는 것이죠. 그 무효는 뭐냐?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묻는 것이죠.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미 멸실이다. 이렇게. 이미 멸실됐다. 또는 이미 수용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인 것은 그러면 그냥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부가 불능일 때는 535조 우리 지금 배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과실 책임 이렇게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얼음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물건을 보여주러 가죠. 부동산을요. 보여주러 갔는데 이 사람 지금같이 겨울이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안내했냐? 빙판길 위로 안내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물건을 보지 않고 아직 계약 체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빙판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뭐냐? 계약은 체결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비 오는 날이라든가 뭐죠? 이렇게 눈 오는 날이요. 음식점에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모든 걸 누가 책임지냐? 음식점 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문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음식점 안에 들어갔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요, 그럼 뭐죠? 그 음식점 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그때부터 발생해. 그것을 보호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직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죠. 그러면 음식점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고, 여기서 봐봐요. 과실이니까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책임은요, 책임을 지죠. 책임은 뭐다? 원시적이죠. 여러분,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요,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신뢰 이익을요. 그 다음에 일부다. 일부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아파트 분양을 봐봐요. 아파트 분양 보면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죠. 1,000만 원 30평 이렇게 하면요. 여기 얼마에 몇 개 계약을 했다? 3억 원에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수량을 지정했다고 한 말은 항상 아파트 분양처럼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 건물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1억 원에요? 그래서 1억이면 내 생각에는 평당 10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통쳐가지고 계약했는데 면적이 부족해. 그럼 면적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를 줄 때 평당 35,000원 이렇게요. 이렇게 평당 얼마 이렇게 했을 때 뭘 한다? 그것을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하고, 그랬는데 일부가 부족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574조 뭐라고 얘기해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무효는 전부가 불능일 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법은 수학 공식과 똑같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일단 구조를 먼저 봐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것만 하면 여기에서 단지 가지가 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법은 특히나 양이 적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일단요, 여기 보면 수량 부족의 것은 유효가 돼. 근데 우리가 담보책이라는 것은 뭐냐? 원시적은 원시적인데 항상 담보책은 뭐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약이죠? 원시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면적이 원래 이게 25평밖에 안 됐어. 처음부터 면적이. 이런 갑자기 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땅이 25평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30평이라고 나한테 판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면적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시적이죠. 이미 몇 평 했다? 25평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얼마더라? 25평이더라. 원래는 몇 평이라고 했는데 30평이라고 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담보 책임은 원시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인지 밝혀진 거죠. 물건이 이미 하자가 있었어. 이미요, 이 물건이 지금 비가 오니까 그랬지, 비가 오면 항상 빗물이 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 거죠. 계약을 할 때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주고 등기를 받아서 왔는데 어느 날요, 비가 오는 날 보니까 비가 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집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때부터 비가 샜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을 나한테 판 거죠.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담보책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담보책임은 일단 원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요, 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돼. 신뢰 이익.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헌을 하겠지만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시험에 나오죠. 원칙은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돼? 신뢰 이익. 그런데 이행 이익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항상 시험에 나와.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후발적은 원칙은 유효예요. 즉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 그러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 여기요 매수인이 있죠. 그 다음에 쌍방이 있죠. 쌍방. 그러면 매도인은 채권자를 얘기해요, 채무자를 얘기해요? 매도인은 채무자를 얘기한다고. 채무자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래서 채무자, 물건을 넘겨받을 매수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딱 세 가지인데 이 매도인이 잘못을 했다 이 말이죠. 잘못을 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 자, 봐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 앞으로 있잖아요. 수도 없이 나온 게 바로 채무불행이에요. 여러분 이 채무불행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요, 건물이 만약에 멸실됐다. 그러면 무조건 채무불행으로 알아. 건물이 멸실됐다 해서 채무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행이란 말이 되려면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계약 체결 후.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무불행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주의.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행인데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여기요, 계약 물건이 멸실됐다. 항상 쌍방은 채무자와 채권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해.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아니면 쌍방이 아니죠. 이걸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제3자가 방화를 했거나 제3자, 그 다음에 또는요 천재지변이거나, 그러면 아무튼 갑과 을만 아니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뭐라고 한다? 이것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요 여기요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요 이런 봐봐요. 좀 이따 우리가 보면은 해제를 할 때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와. 채무불행일 때 해제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대상청구권이 나와. 대상청구권이요. 보통 대상청구권은요 잘못이 없을 때 나오는 게 대상청구권인데요, 잘못이 있을 때도 대상청구권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민법 총칙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보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그럼 거기 보면 뭐가 나온다? 가능성이 나오죠. 가능성. 그 가능성에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여기서요, 이 원시적은 항상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라는 것이에요. 봐봐. 이 말 한마디가 세 가지로 시험에 나온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 세 가지가 하고 관계가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후발적 불능 관계가 없는 거. 이게 전부가 다 후발적 관계되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그랬죠? 시험 공부는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표를 보는 거예요. 후발적과 관계가 없는 거 뭘 묻는 거예요? 원시적을 묻는 거죠. 원시적. 그런데 여기 봐봐.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밖에 없잖아요. 아까 담보책임은 뭐라고 그랬죠? 원시적 문제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계약 체결한 후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담보책임은 원시적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런 말 쓸 수 없죠.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지. 왜요? 그렇게 나오려면 원시적 불능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죠. 4개가 최소한. 아니면 4개가 있어야 문제가 지문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게 나오죠. 그럼 후발적 불능이 이렇게 많아. 몰라도 돼. 언제나 정답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죠. 하지만 무엇은 후발적에서 무엇은 반드시 알아야 되냐?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후, 계약 체결, 합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일단 유효야. 무조건 유효예요. 유효인데 건물이 멸실됐다, 불탔다 필요 없어.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일단 유효인데 채권자가 잘못한다, 위험부담. 일단 유효인데 두 사람 다 잘못 없다, 천재지변이다, 위험부담이 말이죠. 항상 유효인데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그러면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일단 계약 체결상 뭐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는 일단 유효인데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발적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채권법에서는 채무불이행 그러면 항상 삼박자. 계약 체결 후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해야 돼. 채권자 잘못하면 큰일 나.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다시 뭐라고? 계약 체결 후 누가?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 여기 을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인데요. 여기서 보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이 건물이 1월 30날요.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됐어. 항상 임이죠. 이미 멸실이 됐어. 이미 멸실이 됐는데 갑이 그걸 속이고 을하고 2월 1일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요 을의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은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봐봐요. 이 매도인 갑을 뭐란다? 매도인은 자기 건물이니까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여기서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을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항상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건물이 없는 걸 절대로 몰라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멸실됐죠?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한다, 후발적이라고 한다. 원시적이라고 하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요. 신뢰이익 배상하는데요. 여기요 계약의 체결이 난 후는 후발적은 무슨 이익이다? 후발적은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 그래서 이행이익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요 전부 다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이거밖에 없어. 논점이. 그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매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통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이렇게 나와. 그래서 1년이나 2년의 토를 두고 나와. 왜? 논점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논점이 몇 개인가 볼까요? 지금부터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첫 번째요.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반드시. 두 번째, 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세 번째, 무슨 불능이 돼야 돼?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일부가 불능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시적, 객관적, 전부. 세 번째는요, 무슨 이익? 네 번째 무슨 이익? 신뢰이익.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봐봐요. 그럼 봐봐. 신뢰이익이 100이에요. 이행이익이 200이에요. 얼마만 청구한다? 100만 청구하죠. 신뢰이익이 200이에요.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얼마만 청구한다? 100만 청구한다. 우리가요 신뢰이익을 청구하는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이익을 청구하는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신뢰이익이 100이에요. 이행이익은 200이에요. 그러면 신뢰이익만 청구해. 신뢰이익이 200이에요.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100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아마 우리 문제에도 그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요 문제집이요 304페이지 봐봐. 문제집 304. 자, 문제집 304페이지요. 감정평가상 문제죠? 여러분 지금 되어 있어요? 304? 봤어요? 304페이지 다 폈나요? 자, 31번 갑은 을에게 그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 그러면 줄거봐. 이미. 항상 이미란 말이죠. 줄거어요 304페이지. 이미 계약 체결 전 이미 화재로 소실 동그라미. 소실한 말은 멸실이죠. 이미 멸실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멸실 됐죠? 그래서 한편 을은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만 원 줄거요. 소요된 비용 이것을 신뢰이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그림을 전매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줄고요. 전매하였으라면 얻었을 이익 것을 전매차익이라고 얘기해. 100만 원에 사가지고 500만 원에 알겠죠? 전매차익 이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이럴 때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 그래서 돈을 얼마를 받는다? 100만 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팁을 하면 이거예요. 지금 지문이 몇 개 안 되죠. 지문이 안 되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여기 보면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죠. 그런데 다른 곳곳에 다 뭐라고 나오냐? 다. 을은요 다섯 번째. 을이 만약에 을이 악이라면 이 말이죠. 을이 악이다. 을이 악이나 또는 을이 과실이 있다면 이 말이죠. 여기요.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죠. 그런데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지문이 없으니까. 자 그럼 봐요. 거기 어디로 보자면 자 144페이지 그림을 봐. 여기 강의 노트 144페이지 봤어요? 자 맨 위에 원시적, 객관적,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죠. 그러면 이것이 원시적이죠. 전부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면 무효죠.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고 일부는요. 일부는 두 번째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러면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이지 뭐가 되지 않는다? 화살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죠. 후 뭐다? 유효다. 유효. 계약 체결 후 유효. 바로 밑에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대상지원권이죠. 그럼 옆에 나와있죠. 문제를 이미 써놨죠. 후발적 불능과 관계없는 건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알면 되죠. 자, 요 밑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을 위에 봐봐. 을이 악이나 또는 과실이다.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옆에 뭐라 놨어? 갑도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는데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 밑에요. 밑에 보면 이미죠. 이미 1월 30날 이미 수용이 됐죠. 멸실 수용. 3번에 원시적 불능이죠.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요 봐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행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나와 있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다. 그것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전매차익이다 이렇게. 그런데 신뢰이익은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줄거봐. 믿었으므로 믿을 신자죠. 그래서 신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행이익하고요 신뢰하고 뭐가 비슷한 말 같잖아요. 틀리단 말이죠.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뭐다? 목적물 조사 비용이라든가 융자 받은 경우에 이자 같은 것을 신뢰이익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자 밑에요. 교섭 단계 봐봐. 이건 너무너무 간단해.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이것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교섭 단계를 아는 것은 더 쉬워. 봐봐. 여러분 교섭 단계가 뭐죠? 교섭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둘이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합의하는 거죠. 교섭 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교섭은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아직? 체결했어 안 했어? 체결 전이죠. 이걸 알아야죠. 체결 전은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요? 원시적이죠. 원시적? 계약 체결 전이니까요. 계약 체결 전. 그러면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났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냐? 계약 책임을 진다. OX, X. 교섭이란 말은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계약 책임이다 또는 계약 체결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계약이 뭐하고 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이것을 부당 파기라고 그래요. 아무런 말도 없이 부당 파기했다 이 말이죠. 이 부당 파기를 말한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부당 파기했다 해서 무조건 채무 불이행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교섭 단계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뭐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다? 부당 파기가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 불법 행위에서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을 해야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원시적이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불법 행위는 여러분요, 정신적 위자료죠. 정신적 위자료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정신적 위자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죠? 우리가 신뢰라고 하죠, 신뢰.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믿었다? 나는 널 믿었는데, 이 말 하죠? 이런 봐봐요. 그러면요, 첫 번째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나 좌절되더라도 괜찮아. 그럼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계약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비용 청구 못 해. 여러분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있죠. 경쟁 입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입찰이 뭐예요? 입찰? 부동산 경매를 입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입찰과 경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경매는 뭐냐면, 경매는 여러분 사경매 봤죠? TV 같은 거 보면은, 자, 지금부터 이 물건을 경매를 시작합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기서 100, 저기서는 200, 저기 300 이렇게 콜하죠. 상대방이 얼마를 콜하는지, 호가 경매라고 하는데 얼마를 콜하는지 알면서 하는 것을 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혹시 옥션 경매 같은 거 몰라?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으로요, 물건이 지금부터 100원부터 시작하는지 하잖아요. 가끔 옥션 경매 보면. 그럼 거기에서요, 누가 지금 얼마를 클릭하고 있는지 알면서 내가 클릭하잖아요. 그걸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션 경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션 입찰이란 말 들어봤어? 입찰은 뭐냐면 상대방이 얼마의 가격을 제시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입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매는 없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래? 입찰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여러분요, 주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항주시청에 입찰 보러 간다 이런 말 하죠. 경매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 왜요? 경매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누가 얼마를 제시하는지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상대방이 가격을 얼마를 제시한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 입찰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보통 부동산 경매 그러죠. 그런데 중개사법 맨 뒤에 가면 뭐라고 쓰여 있어? 중개사법 맨 다음에 보면 경매라고, 경매 공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용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 입찰하고 돼 있어. 알죠? 입찰 봉투, 입찰 보증금. 가서 봐,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원래는 부동산 경매는 입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매라고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혼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사경매 있죠, 사경매. 개인이 하는 경매들 보면 미술관, 미술 그림 경매하죠. 이런 경매 같은 것은 다 뭐냐면 그것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입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라 나왔죠? 여기요,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그럼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말은 상대방이 얼마를 제시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말은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반드시 신뢰란 말은 이 계약은 반드시 내가 성립시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신뢰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신뢰인데요, 갑이요, 을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을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전주 우석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사람을 이제 사무직 직원으로 해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시켰어. 근데 2년 동안 기다려.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여기 우석대학교 사무실에요, 행정실에 들어가서 근무한다. 이걸 딱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입사를 미룬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따와라.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무슨 워드 자격증 따와라, 못 따와라. 그러니까 얘가요, 쓸데없는 거 2년 동안 계속 딴 거예요. 요구하니까.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예산 부족으로 당신을 채용할 수 없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빨리 나를 먼저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다른 직장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가 제한을 당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뭘 했어? 지출했죠. 이 모든 것을 청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교섭 단계. 아직 고용계약서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너는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롯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50명인가 얼마인가를 선발했다가 우리는 예산 부족으로 진짜 뭐지 할 수 없다. 롯데인지 LG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여론의 본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입사를 시켰어. 만약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손해배상 하는 게 LG나 롯데에서는 유리한데 거기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사를 시켰단 말이죠. 이걸 뭐란다? 교섭당. 이런 보면요.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죠. 면접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러면 와가지고 정식적으로 그러면 하죠. 그리고 왔는데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와.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어떤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몇 시간 때문에요? 문자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큰 손해 입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따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학교가 나서 중개업소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모집 한다고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왔는데 B라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모르고 오래 하겠단 말이죠. 그럼요 다른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뭐 준비가 안 됐고 뭐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갑자기요 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마다 교섭 단계에서 아무 이유 없죠. 자기가요 엉뚱한 이유를 대가지고 한 거잖아요.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증.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 이게 2번 나왔거든요. 왜요? 생각을 해봐. 이게 양이 너무 적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집이 한번 봐봐. 자, 문제집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 기출문제 한번 봐봐. 우리 기출문제, 여러분요, 302페이지 한번 봐봐. 302페이지, 여러분요, 25번 한번 봐봐. 문제집 302. 302페이지 봤어요? 25번 한번 봐봐. 이건 묻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책임 줄거봐. 문제,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뭐를 묻는 거예요? 이미 찾아. 이미. 그 말이 있나 없나 봐. 찾아 시작. 몇 번이 정답이다? 몇 번? 2번이잖아. 2번. 맨 끝에 뭐라 나왔어? 이미 토지 전부가 수용? 이미 수용? 이게 정답 아니에요. 알겠죠?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이미 수용. 1번은요. 수량을 제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쳐요. 거기다가요.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해. 자, 3번은요. 가공 매매계약 체계로 줄과 체계로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4번 한번 봐봐. 유명 아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줄과 체결한 후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이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그래서 3번 4번은 일단 뭐가 된다? 유효이죠.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 그 다음에 3번은 봐봐. 제3자 방화 줄과 3번의 가운데 제3자 방화. 그러면 가바골이 잘못 없죠? 그것을 써 맨 끝에다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4번 봐봐.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그럼요 임대인 줄고 임대인을 여기서 채무자라고 그래. 왜? 물건을 이전해 줘야 되니까 채무자. 임대인의 과실이죠? 과실을 말한다. 귀책 사유죠? 그림이 파손은 멸실이죠? 이것을 뭐란다?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렇게요. 자, 5번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요. 봐봐. 우리가요 이 매수 동그라미 해봐. 매수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었잖아.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봐. 권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 이 집에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이해됐죠? 그 저당권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시적 하자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죠.
알겠죠? 이런 경우 일단 담보 책임은 뭐로 본다? 유효로 봐. 유효. 그러니까 유효.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원시적이면서 무효인 것은 뭐밖에 없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밖에 없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맨 끝에다가 576조 담보 책임 문제 302페이지 문제 302. 그래서 576조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이해됐죠? 자,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번 한번 봐봐. 27번. 자, 여기 봐. 여기를 먼저 봐. 자,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는 무슨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다. 신뢰 이익과 관계된다. 신뢰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경쟁 입찰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서 비용을 제출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렇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28번을 보는 게 28번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8번 봐봐요. 28번 보면 뭐라 나왔죠?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 동일합의 교섭 써 거기다가 체결 전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까 행동했단 말은 계약 체결을 확신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갑은요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거부했다 줄고 상당한 이유 밑에다 써 플러스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거부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했으면 적법,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으면 무효 아니요 불법 이 말이죠. 알겠죠? 이제 밑에 봐야 되겠죠.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옆줄 긋어서 계약 체결의 자유.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2번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거 여기까지 맞죠? 옆에요 법적 책임은 없다. 그게 틀렸어. 법적 책임은 없다가 틀렸다고.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썸 옆에 해주고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불법 행위 책임 부담. 불법 행위 책임.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다 그러면 안 돼. 글을 싸줘 지금.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은 채무 불이행 그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302페이지 28번. 자, 4번은요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줄과 상당하다. 이유가 상당하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러니까 맨 끝에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무슨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 신뢰. 모든 책임이 아니고 맨 끝에 모든 책임이 아니고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 책임. 이렇게 무슨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른쪽 봐봐. 어마무시 길게 나왔지. 29번. 이건 봐봐요. 이건 0.5초 만에 돼요. 말이 아무리 길어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얘기 1, 2, 3, 4, 5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봐봐.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 줄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줄고 상당한 이유 없이. 우리가 모든 글을 다 보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바로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은.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을 거부 동그라미. 그러면 맨 끝에 채무 불이행을 구성한다. OX 뭐를 구성한다?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교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쓸 수 없어.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후, 발, 적에서 나온다. 니은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인격적 법익 침해 줄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줄고 그러면 맨 끝에 두 번째로 맨 끝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위자료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의 두 번째 쪽. 우리 시험은 앞에는 절대 안 나와. 두 번째 쪽 가운데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 찾았어요? 줄고 경쟁 입찰
신뢰가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신뢰이익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OX, X 이 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니을 봐봐. 니을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줄 끝에요.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왔죠?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 딱하기요. 상대방 적극 아까 말했죠? 우석대학에서요 자꾸 이것저것 따오라 했다 이 말이죠.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줄 긋지마. 바로 위와 같은 이행의 들음 줄고 비용의 지급. 그래서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했죠. 그럼 맨 끝에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줄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했죠. 파기. 이때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첫 두 번째 줄 맨 끝에 줄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신뢰자 믿을 신자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이것은 이렇게 길게 나왔죠.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짧게 나온다 그랬죠. 한번 봐. 이제 왼쪽 27번을 봐. 27번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1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파기는 뭐가 성립될 수 있다? 불법행위. 거기다 줄고서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번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이 계약 준비 비용을 뭐라고 한다? 신뢰이익이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계약 체결이 그 다음에 줄고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 참가 좌절 동그라미 경쟁 입찰 동그라미 좌절이고 입찰이죠. 이것은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줄고 가운데 이행 비용의 지급 비용을 지급했네. 상대방의 적극 요구 이것도 손해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맨 끝에 뭐죠? 손해배상으로 청구 이렇게. 5번은요 가운데요 아까 말했죠 정신적 고통 위자료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요 29번하고 30번 봐봐. 길죠. 29, 30번 길죠. 똑같아. 문제가 똑같은데 우리 문제는 내가 아까 줄거진 거 있죠.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게 봐봐요. 지금 위에가 25, 26이 여기에 관한 문제야. 여기에 관한 문제. 알겠죠? 그런데 27, 28은요 여기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면 내용이 없거든요. 계약체상 관리책임은. 무슨지 알겠죠? 이것만 알면은 계약체상 관리책임은 끝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6권 한번 봐봐. 이 양 본 거요. 26권.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격 원시적 불능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규정 맞죠? 2번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배상은 그 다음에 줄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행이익을 마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자 3번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은 반박스야. 상대방 박스 여기 봐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인데 무과실까지 유효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미달은 전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일부 그러면 절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 돼야 돼? 전부 불능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하고 옆에 역글 주고서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5번은요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줄고 원시적 이행불능이다.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하나 남았으니까 마지막 다 풀어. 30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 교섭 단계 줄고 교섭 단계 계약 체결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상대방의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 항상 키워드가 뭐야?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없이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없이 동그라미하고 있는 경우 적법행위. 있는 경우는 적법이에요. 자,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줄고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근데 2번 줄고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우리 시험은 바로 그렇게 나와. 두 번째 줄 끝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무슨 손해? 신뢰 이익 배상. 3번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외에 줄고 계약 준비 비용 외. 이것은 계약 준비 비용 줄었어요. 신뢰 이익이죠. 이건 신뢰 이익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두 번째 줄 지금 묻는 거죠. 경쟁 입찰에 참가 딱 하기만. 경쟁 입찰 여기서 내가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뢰 이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포함되지 않는다. 자, 4번은요 첫 번째 줄 가운데요 인격적 법익을 침해. 바로 밑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이것도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위자료 청구다. 5번 똑같죠?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딱 하기만. 맨 끝에요 비용의 지급 바로 밑에 손해에 해당한다. 맨 끝에 알겠죠? 이것을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간단하죠.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이거 하나 알면은 나중에요 지금 우리가 위험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